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손님 오시는데 괜히 말 섞었다가 무식한 소리 하실까 봐서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저는 이 가족의 치부라고, 숨겨져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68세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역, 새로 리모델링한 펜트하우스, 그곳에서 김순옥은 혼자 밥을 해주는 할머니에서 감춰져야 할 존재로 변해갑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 68세입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른 봄날의 혈압 수치에서부터 시작돼요. 아침 7시 혼자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는 움직일 수 없었죠. 그대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고 새벽까지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어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제 비명소리를 듣고 응급실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제 혈압을 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대로 있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일주일 만에 제 아들 준호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45세,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는 남자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민지가 있어요. 38세, 저는 그때까지 그녀를 바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IT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들 준호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있으면 정말 위험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지 않을래? 며느리 민지도 곧바로 따라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그 순간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기분이라는 걸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기쁨으로 떨렸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녀 은지가 손에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 거죠?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 저는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모두 좋아할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가족이 사는 강남역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집이었어요. 거실은 밝았고 인테리어는 깔끔했습니다. 모던한 소파, 갤러리 같은 벽면 하나하나가 신경 써서 꾸민 흔적이 보였죠. 며느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창가에 화분들도 있고요. 작은 방이었지만 밝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폐를 끼쳐서 미안해. 그런데 말입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웃음이 밝기만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웃음이 예의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날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만 가득했어요. 손녀 은지가 제 손을 잡고 방을 이리저리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좋아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무 좋단다. 그런데 우리 은지 손톱이 참 예쁘네. 할머니가 꽃그림 그려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할머니가 꽃을 그려줄까?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나한테 손톱 그려줄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진심으로
할머니를 반기는 순간 말입니다. 그 시각 저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 줄 말입니다. 첫째 주는 괜찮았어요. 준호는 직장에 나가고 은지는 학교에 다니고 민지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했어요. 평생 해온 일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한 아들과 한 딸이 있었어요. 준호와 박혜정. 박혜정은 인천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빠르고 똑똑해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준호 가족과 함께 있다. 혜정이는 나중에 연락하자. 첫째 주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했어요. 두 번째 주부터 작은 것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옷에서 비롯됐어요. 함께 마트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요. 평생 입어온 색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제 옷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 색감은 좀. 말을 끝내지 않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베이지나 회색 이런 톤이 덜 촌스럽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건 내가 날마다 입던 옷이었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셔츠의 단추가 자꾸 만져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촌스럽다는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손녀 은지가 뒤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옷 왜 이래? 엄마 옷은 예쁜데.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였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할머니 옷을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은지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민지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후배들이랑 요즘 핫한 정치인 얘기를 했다며요. 요즘은 이 사람 팬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서는 다 뜨는데요. 저는 그 정치인에 대해 예전에 들었던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야. 예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지도 준호도 웃음을 쏟아냈어요. 정확히는 민지가 먼저 웃었고 나머지가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본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을 삼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 뉴스 좀 더 보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보는 다 온라인에서 나와요. 어머니 세대는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스마트폰도 못 쓰시잖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죠. 그 침묵이 정말 아팠어요. 아들이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는 게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말입니다. 은지가 손톱에 주목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따라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명확했습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지루해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젓가락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은지야, 요즘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니까 할머니도 따라가기 힘드실 거야. 그 순간 내가 알던 은지가 아닌 다른 은지를 본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배운 은지 말입니다. 할머니를 배제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인 은지 말입니다.
며느리가 손녀에게 할머니는 구식이야라고 학습시키고 있었어요. 그 밤 방에 들어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왠지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옷, 말투, 감각, 정치 이야기, 아이의 거절.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모여진 그것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메시지였어요.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당신은 구식입니다. 당신은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감춰야 해요. 2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정확히 20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은지에게 손톱을 그려주자고 했어요. 평생 그래온 일이었으니까요. 은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손톱에 꽃을 그려주었습니다. 작은 빨간 장미, 노란 나팔꽃, 보라색 제비꽃. 아이는 그것을 사랑했어요. 늘 먼저 말했거든요. 할머니, 손톱 그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지야, 손톱에 꽃을 그려줄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은지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할머니, 손톱 못생겼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못생겼다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8살 손녀가 할머니의 손톱을 거부했습니다. 은지 뭐라고 했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손톱 왜 이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손녀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려주던 꽃이 지금 그 아이한테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떨렸어요. 은지는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손톱은 촌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보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내가 알던 은지가 아닌 다른 은지를 본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배운 은지 말입니다. 할머니를 배제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인 은지 말입니다. 민지가 은지에게 할머니는 촌스럽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은지는 그걸 완벽하게 배웠어요. 손톱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손이 그려준 꽃들이 정말 못생긴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촌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그 밤 저는 쪽잠을 못 잤어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제가 간단한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어머니 세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준호를 봤어요. 나의 아들을 말입니다. 그가 뭔가 말해주길 바랐어요. 엄마를 옹호해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마치 공간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유령처럼 말입니다. 벽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게 계획된 무시라는 걸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모두가 하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민지가 제 옷을 지적한 이유가, 은지가 제 손톱을 거부한 이유가 모두 뭔가 큰 변화의 신호라는 걸요. 내가 여기서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지의 직장 상사 부부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부부라고요. 오피스텔이 아닌 그들의 집에서 처음 맞는 손님이었어요. 아침부터 민지는 분주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소파를 정리하고 화분까지 옮겨놨어요. 마치 전시회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상을 차리는 건 평생 해온 일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정성껏 재워서 맛을 내고 야채는 잘게 다져서 요리했습니다. 동그랑땡, 잡채, 나물 반찬까지. 손에 음식물이 묻고 냄새가 옷에 스며도 상관없었어요. 손님들이 올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민지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곧 올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릇을 닦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물컵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다 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소는 있었지만 그 미소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거실엔 안 나오셔도 돼요. 손님들 계시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냉동실에 나를 밀어넣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손님들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밥을 삼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다시 말했어요. 작고 낮은 목소리로요. 마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요. 괜히 말 섞었다가 무식한 소리 하실까 봐서요. 그냥 주방에서 뒷정리나 도와주세요. 무식한 소리라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같이 정확하게 박혔어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나는 이 가족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숨겨져야 할 사람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실에서 민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와 달라서, 나보다 우아해서, 나보다 위에서 말이에요. 저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말입니다. 싱크대 앞에서요.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이 갈비찜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주문하신 거예요? 손님이 물었어요. 민지의 대답이 들렸어요. 아, 그냥 집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갈비찜. 내가 정성껏 재워 맛을 낸 갈비찜. 그것이 민지의 요리가 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수세미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주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커튼 색이 정말 예뻐요. 인테리어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요? 손님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쩌쩌쩌. 핸드폰 카메라 셔터음이 계속 났어요. 거실 식탁 위의 음식, 민지와 손님들의 셀카. 민지의 큰 웃음이 들렸어요. 이건 저거, 이건 이쪽, 이것도 좋네. 총 20장 이상. 사진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장도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1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떠났어요. 민지는 다시 거실로 나왔고 나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설거지가 끝나 있었지만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민지가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켜고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마케팅 이사의 집, 해시태그 강남역 펜트하우스, 해시태그 한 끼 차림, 해시태그 인테리어 스타일. 그 사진들에는 나는 없었어요.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펜트하우스의 천장 말입니다. 화려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왠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음식을 만드는 손가락, 가사를 하는 팔, 그것뿐인가? 아니, 그것도 아닐 것 같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숨겨져야 할 손가락, 보이면 안 될 팔, 이 가족이 감춰야 할 존재인 나 말입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니다. 이 집에서 더는 숨을 쉴 수 없겠다고 말입니다. 가방을 조용히 챙기고 있던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젯밤 딸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 박혜정이었어요. 어제는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혼자 사는 딸, 빠르고 똑똑해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했던 그 딸. 순옥은 놀랐어요. 혜정아, 어제는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었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 왜 이래? 혼자 일어난 거예요? 뭔 일이세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가 내 손톱이 못생겼대. 엄마 손톱이. 그리고 어제 손님들 앞에서 나를 숨겼어. 민지가 무식한 소리 할까 봐라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순옥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20장 올렸어. 근데 나는 없었어. 한 장도. 박혜정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더 진지해졌어요. 엄마, 잠깐만요. 엄마 혈압약은? 약은. 순옥이 약통을 뒤져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약통을 찾았어요. 탁탁탁. 손가락으로 꺼내보니 한두 개만 남아 있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혜정아, 약이 떨어졌네. 어제 하나 먹었으니까. 박혜정이 즉시 말했어요. 엄마, 지금 혈압을 재봐. 지금. 순옥은 거실로 나와 혈압계를 찾았어요. 팔을 올렸어요. 쉿. 기계가 윙윙거렸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혜정아, 180, 180, 위는 110. 박혜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그건 위험해요. 그건 뇌졸중 수준이야. 지금 당장 약을 먹고 물을 마셔. 알겠어요? 엄마, 진짜 위험해. 순옥의 손이 더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망칠 거면 정말 도망치고 싸울 거면 진짜 싸워야지. 엄마, 혈압약 먹었어? 박혜정이 계속 물었어요. 응, 먹었어. 순옥은 약을 삼켰어요. 물도 마셨어요. 손가락으로 물컵을 집었을 때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침에 문제가 있으면 119에 전화해. 알겠어요? 응. 그 순간 박혜정이 말했어요. 순옥의 울음이 터지게 된 그 말. 엄마. 응, 혜정아. 엄마는 정직해. 알아? 엄마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게 약점이 아니야. 그게 엄마의 강점이야. 세상이 그걸 모를 뿐이야. 순옥이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눈물이었어요. 박혜정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있어요? 응. 혜정아. 고마워.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함께 숨을 쉬는 침묵이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순옥은 생각했어요. 침대 옆에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도망칠 준비를 하던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혜정아, 엄마는 결심했어. 이 집에서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날 숨기려고 하니까 나는 침묵할 거야. 그들이 깨질 때까지. 그 침묵으로 말이야. 박혜정이 물었어요. 엄마, 위험하진 않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마지막으로 월요일 아침 병원원에 들렀어요.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내내 딸 혜정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엄마는 정직해. 그게 엄마의 강점이야. 새벽 5시에 내려놨던 가방은 그대로 침실 모서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방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이 명확했거든요. 이 집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약국에서 돌아온 월요일 오후 집은 조용했어요. 민지는 아직 학교에 있었고, 준호는 직장에 있었고, 민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밥을 준비했습니다. 밑반찬을 담았어요. 국을 끓였어요. 평생 해온 일들이었죠.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어요. 제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완벽한 침묵. 저는 침묵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이 좀 식었네요. 그저 밥을 덜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반찬 좀 더 주세요. 손만 움직였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은지가 저를 봤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저의 눈은 밥그릇을 향하고 있었어요. 손가락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민지가 웃음을 지으려 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 침묵이 이 가족을 흔들 것을 알았어요. 침묵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 침묵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침묵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할머니, 하다가 말을 못했거든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물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아침마다 셔츠를 입을 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변했어요. 변명 같은 말도 변명 같은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안함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민지는 요즘 자주 울었어요. 밤중에 말입니다. 침실에서 터지는 울음이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손도 떨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물음 속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간청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깨졌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첫 대답이었습니다. 강남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민지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3주간의 침묵 뒤였습니다. 테이블 사이 거리는 시간이었어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굴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 집에서 엄마를 숨겼어요. 당신을 숨겼어요. 그걸 은지에게까지 가르쳤어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일어났어요. 카페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자신과 어머니만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순옥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1초, 5초, 10초. 그 침묵이 카페 전체를 채웠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저녁 집에 돌아온 순옥은 은지의 편지를 받았어요.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쓰여 있었죠. 할머니께 8살 손녀의 손글씨였어요. 흔들리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 망했어요. 엄마처럼 할머니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순옥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응징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 모든 분노가 끝났어요. 다음 날 순옥은 다시 카페로 나갔어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테이블 사이 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무게였어요. 민지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 침묵이 또 다른 상처였다면. 순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오랜 침묵 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의 울음이었습니다. 순옥이 테이블을 넘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자. 그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손가락을 감싸 안았어요. 그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여전히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요. 우리 앞에 섰을 때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엄마를 늘 변호해주지 못했어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은지도 할머니를 배제하게 됐어요. 제 책임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일으켜 안아주었어요. 손이 아들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요. 괜찮아, 우리 준호. 엄마가 안아줄게. 그 순간 은지가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어제 제가 그려준 손톱이 보였습니다. 빨간 장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도 민지도 함께 안았어요. 카페의 한 테이블에서 셋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요. 여러분은 아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비싼 커튼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비싼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손톱에 꽃을 그려주는 일.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배웠어요. 준호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모든 아픔을 녹여냈어요.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손톱에 꽃을 그려주는 일처럼요. 감사합니다.